신의 김세인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인사말 해주실 맹수석 원장님 그리고 발표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재기관으로서 ESG나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세미나나 행사를 한다는 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언제나 발전하고 앞서간다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미나의 인사말은 대한상사중재원 CEO 원장님이신 맹수석 원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이 준비한 제2차 ESG 포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우리와 같이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이경훈 변호사님, 그리고 설동근 변호사님, 김선영 변호사님, 또한 CMS 싱가포르 사무소의 매튜 노트클리프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각계에서 ESG를 화두로 꺼내며 모름지기 지금은 ESG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ESG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학회에서도 지난 9월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ESG로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관계자들도 실무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부단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의 방대성 그리고 모호성 등으로 인해서 ESG에 대한 피로감도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 등 일각에서는 이른바 반 ESG 정서와 논의가 일고 있는데, 이른바 ESG 경영이라는 것을 이러한 측면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저희 중재원이 지난 7월 처음으로 런칭한 ESG 포럼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불확성 시대 ESG 경영을 위해 어디까지 준비하고 또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가도 사실상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ESG 포럼의 주제를 파이트와 플라이트라는 조금은 도전적인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ESG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따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전문가 그리고 CEO들과 함께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 일부라도 그 길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 서로의 의견을 모아 보다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행사를 마련한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이 ESG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셔서 국내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ESG 포럼은 계속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무법인 광장의 이경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 그리고 매튜 노트클리프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중재원 스태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알차고 또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ESG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많은 숙제가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할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경훈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님은 현재 광장의 준법감시 그룹 및 국제소송 그룹의 공동 팀장으로 계시며 미국 대형 로펌 채앗본 파크에서 근무하셨고 삼성에서도 사내 변호사 및 임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훈 변호사님께 광장에서 발표할 오늘의 주제 및 연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경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CAB의 담당자 그리고 축하의 말씀해 주신 원장님,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장과 함께 본 포럼을 진행할 CMS의 노클리프 변호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ESG라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기업의 경영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법과 그리고 ESG와 관련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생기는 분쟁의 현황,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 광장에서 설동근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영 변호사님이 각각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CMS의 노클리프 변호사님은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ESG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발표 중에 그 코멘트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Q&A 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모아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설동근 변호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왼쪽에 계시는데요. 설동근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광장 환경팀장이시고 환경, 안전, 노동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설동근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표에 앞서서 먼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회 ESG 포럼 EU 공급망 실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입니다. 금일 제 발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실사를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23일에 EU 집행위원회에서 EU 공급망 실사 법원 지침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침안은 향후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법으로 확정이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법으로 바로 이제 승인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후에 2년 내에 27개 EU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제정을 해서 EU 실사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실사법이 적용 대상이 먼저 살펴보면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군과 중견기업 그룹 1, 2로 나눠지고 평균 50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매출이 1.5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정도 됩니다. 이상인 회사들. 그리고 중견기업은 250명에서 500명 미만인 기업인데 순매출액이 4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견기업들은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고위험 산업군을 하면 섬유, 농업, 임업, 어업, 광물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섬유라는 것은 이제 면화 같은 거 채취할 때 아동노동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런 과거 전례가 있었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물은 뭐 희귀 작물
그 광물 같은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 채취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광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위험 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 기업들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EU에서 순매출액 1.5유로, 아까 말씀드린 2천억 정도 초과하면 된다. 그리고 전년도 또 중견기업 같은 아까 농업 이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 4천만 유로 초과하게 되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같은 특히 이제 상사 이런 우리나라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순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50% 이상, 500억에 50% 정도 되니까 250억 이상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적용 시기가 이게 지침이 발효한 이후에 2년 후가 되고 나중에 또 4년 후에 지침 그룹 2는 범위의 회사들은 4년 후에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예상하기는 아마 2024년 그리고 2026년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실제로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사 범위는 당사자 본인 회사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 관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며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사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다라고 하면 실사 대상도 주체도 되지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고 거기서 부품을 공급인 배터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저희가 그 배터리를 유럽에서 2천억 이상씩 뭐 예를 들어서 판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실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히토류라든지 뭐 희귀금속, 뭐 리튬 뭐 이런 거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한 3, 4단계에 걸쳐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도 있다. 그 히토류 같은 거는 리튬 뭐 이런 것들이 배터리 만드는데 필수적인 거다. 그렇게 되면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어도 아프리카의 채굴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야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실사 범위를 확정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때면 제재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 안에서는 행정상 제재로 해서 뭐 판매 금지 처분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징금을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뭐 히토류 채굴하는 업체가 법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어느 범위까지가 책임 범위냐 일종의 부진적 연대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만들어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아동노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아동노동을 하는 면허업체로부터 섬유회사인데 섬유를 받는다 이런 거를 단절시키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이 공급받는 회사들까지도 이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국에서 법을 제정할 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내용 살펴봤고요. 실사 이행 방법에 대해서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 실사 규정을 표준화되게 만들어서 회사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조직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래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행동 강령 등의 이런 것을 모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른데요. 1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룹 2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적 영향이란 말도 어려운데 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뭐냐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에 저희들이 부속서, 집중한 부속서에 NX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환경에 대해서 뭐 아동 노동을 시킨다든지 임금 체불을 광범위하게 하고 돈 안 주고 일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환경오염을 광범하게 뭐 수온 배출 뭐 바젤 협약 위반해서 폐기물 뭐 유해 폐기물 뭐 이걸 빈곤한 나라들 막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걸리도록 돼 있죠. 그런 부분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OECD 기업 실사 지침에서도 그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준다. 그리고 즉시 시정하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계약상의 진술 보증이라고 하죠. 진술 보증 같은 조항도 넣고 뭐 이게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그런 표준계약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상 보증하는 내용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게 산업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든지 또는 독립적 제3자 검증을 받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거래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회계사나 변호사들을 파견해서 검증을 받겠다 한다. 다만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검증을 받기 싫다 하면 산업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니셔티브는 뭐 여기 업종별로 보면 여기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전자회사들, 뭐 바이오, 의학, 화학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검증받는 것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검증을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해상충도 없으면서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로서 감사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게 실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라는 명문구가 있어서 잘못해서 실사를 잘못하고 나중에 아까 말 손해배상 책임이나 제재를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사한 사람이 과연 면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실사하는 것에 변호사들이 실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변호사들은 실사 보고서 제출할 때 우리는 이 실사 보고서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고 면책을 하는데 그런 보고서는 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희가 아까 말씀 가치사슬에 의해서 뭐 중국에 있는 업체들 어떻게 과연 책임지고 뭐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 의무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잠재적 부정적 아까 말씀드린 걸 계속 설명해 드리면 이런 중소기업들한테는 저희가 실사 비용 부담해서 하고 그 계약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뭐 임금 착취 이런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충 처리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회사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알려주고서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마련했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반드시 리플라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접수가 되면 반드시 리플라이를 해야 보충 처리 절차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12개월마다 평가를 수행하고 실사 규정도 업데이트 해야 된다. 법규 같은 게 바뀌어질 수도 있고 환경법규 이런 것도 계속 바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환경 관련된 국제 조약, 규약 이런 걸 전부 다 업데이트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실사 내용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보고서, 성명서 형태로 해서 매월 4월 30일까지 이제 해야 되고요. 근데 어떤 식의 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U가 27개국 지금 나라마다 말도 다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트리키에 한다고 하면 터키어로 해야 되는 건지, 터키어로 아니면 영어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도 문제입니다. 그룹 1 하니까 아까 배터리 회사 이런 분들은 뭐 매출이 2천억 이상을 당연히 하실 테니까 그룹 1에 속하는데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런 거를 가지고 파리 협정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뭐 RE 100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스코프 1, 2, 3가 있지 않습니까? 스코프 1은 자기가 배출하는 거, 2는 간접 배출. 우리가 전기를 받으면 간접 배출이죠. 그리고 스코프 3가 있는데 이게 이제 스코프 3가 문제입니다. 이게 스코프 3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에 의한 배출이 있는데 우리가 부품을 공급을 받은 과정에서 그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느냐, 또 판매하고 나서 나중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걸 폐기물 처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스코프 3까지 될 수 있겠느냐. 뭐 신문 기사에 보면 알리바바가 스코프 3까지 해서 뭐 넷제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뭐 그런 업체들 부품망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자 지정을 해서 저희가 또 EU에 27개국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 자기는 독일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법인이나 자연인은 나의 대리자로 지정을 해서 아까 감독기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필터링하고 그리고 현장 실사, 사이트 인스펙션을 진짜 국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냐라는 것도 우리 회사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람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노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우리의 주력 업종과 관련된 제품, 상품, 서비스에 관련된 거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직접 와서 뭐 화학 설비를 고치는 협력업체들 이런 분들도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 이제 기업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ESG 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 ESG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법무, 노동, 환경, 안전, 뭐 반부패,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여러 부서들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공부만 실사하는 것도 아까 환경, 인권 분야가 노동 이런 분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사를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팀 간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부정적 영향 리스크 평가하는 것 같이 해서 가치 사슬의 어느 부분이 부정적 영향 평가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OECD 팀, 그리고 각종 저희가 인권 관련돼서 논문, 환경 관련돼서는 저희들 미나마타 협약, 바젤, 리치, 스토브 협약,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관련되는 규범들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전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치 사슬에 있었을 때 확립된 비즈니스가 몇 단계까지 해서 실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실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만 제출받고 그냥 서면으로만 할 것인지 인터뷰를 직접 하고 현장에도 가볼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 있을 때 그 회사들과 거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지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 보증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마련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요, 사전 준비해야 될 사항은 한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서 업종 규모, 실사 주체 대상을 파악해야 되고요. 실사 범위를 두 번째로 파악해야 합니다. 가치사들에 따른 직간접적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 상품 분석해야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쓰는데 화학물질을 쓰면 어떤 부품을 쓰고 원료를 공급받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금지되는 중금속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규 재개정하는 거하고 업데이트, 그리고 부서별로 R&R 설정하는 거, 관리감독 체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사하는 방법 반드시 미리 지금 저희가 실사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과 완화의 과정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표준계약서, 강령, 지침 이런 걸 만들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 보증 같은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는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약서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충 처리 절차,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과 환경 이런 노동 분야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사실 ESG 보고서 검증하고 이런 게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ESG 검증 기관 이런 건 지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검증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것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하위 법령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을 안 받는 것에 대신에 이제 검증 안 받으면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EU 공급망 실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동근 변호사님께서 지난 2월 EU 집행위에서 통과된 환경 및 인권에 관한 EU 공급망 실사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각 기업들이 본 법안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ESG 분쟁 양상과 시사점에 대해서 김선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제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ICC나 CIAC, KCAB, CTEC 등 다양한 중재기관 사건 및 임의중재 사건을 수행하고 계시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 및 국제중재 실무의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어서 ESG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ESG와 관련돼서는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그린워싱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ESG 관련 규제가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고 ESG 투자 상품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투자자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환경 관련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불리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이런 그린워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워싱 친환경 경영에 관한 홍보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가 2007년에 7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숨겨진 상충 효과입니다. 이 숨겨진 상충 효과는 어떤 제품의 일부 친화적인 속성만 간조하고 다른 친화 환경적이지 않은 영향은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A 제품이 B 제품에 비해서 더 친화 환경적인 재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A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반면에 B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자만을 광고하고 후자는 감추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 불충분은 친환경 홍보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나 제3자의 인증이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로 애매모호함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친환경과 관련된 용어를 남용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성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녹색, 지속 가능성, 에코 등의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관련성 없음은 중요하지 않은 환경적 특징을 광고하는 것을. 다섯 번째로 그 두 가지 해로운 요소 중 덜 해로운 유해 상품 정당화는 어떤 제품이 친환경적인 특징은 있지만 비교 대상보다 덜 해로울 뿐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버거킹의 메탄 소고기 패티 사용으로 메탄 가스를 줄였다는 광고를 하는데 그 영향이 실제적으로는 미미하고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되는 육류 소비는 줄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짓말은 예를 들어서 디젤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광고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마지막으로 허위 라벨은 어떤 기관에서도 인증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서 마치 인증받은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그 그린워싱 문제로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된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제조하는 업체인 X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핸드폰 판매 시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정작 이제 핸드폰 포장은 비닐로 해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예가 있었고요. 또 그 커피 전문 업체인 A사가 친환경 정책을 표방하면서 페트병 소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그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의 사용을 권장했는데, 이 폴리프로필렌 컵도 컵 제작과 그 제작 과정과 그 폐기 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오히려 이 텀블러 컵을 이제 더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폴리프로필렌 컵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은행인 B사가 ESG 관련 금융상품인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서 친환경을 표방했는데,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 사업의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서 그 한 자산운용사가 B사가 발행한 녹색 채권의 매입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워싱 문제로 실제로 제소당하거나 고발당한 외국 기업 또는 단체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국제협력기구는 녹색 채권 판매 수익금을 석탄 발전소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녹색 채권 자금 중 일부를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입해서 엔지오가 동기구를 SEC에 제소한 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은행인 C사가 ESG 투자 성과를 과장해서 공시하거나 기준에 부적격한 펀드를 ESG 상품으로 내세워서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관과 SEC가 동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미국의 한 생수 제조업체가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마케팅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기후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예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그린워싱 문제로 공정거래위에 신고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 기업 A사가 수행하고 있는 LNG 사업과 관련돼서 CO2 없는 친환경 LNG, CO2 free LNG 등으로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국내 환경단체가 그 A사가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일부만 감축할 수 있는데, A사가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했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광고에 CO2 100% 제거 등 구체적인 감축량을 적시하지 않았고,
A사의 광고가 향후 생산 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거짓 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진정을 당한 사례도 있었는데, 국내 기업 B사가 85% 지분을 인수해서 인도네시아 운영하고 있는 팜 농장 법인 내 열대림 파괴와 그 지역 주민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내와 해외 환경단체는 그 국내 기업 B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팜 농장을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산림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강물을 마시거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동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 및 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B사와 인도네시아 법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B사는 열대 우림 보호 등 산림 별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 산림 파괴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환경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된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국내 기업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파묘 농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토지를 수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국제 인권 단체가 인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는 이렇게 좀 거버넌스가 취약한 저개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그 자회사에 대해서도 환경 인권 침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회사가 초래한 ESG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모회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국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내려졌는데, 이는 오파디 로열 더치 사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는 영국 회사 로열 더치쉘의 나이지리아 자회사가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오염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자 나이지리아 지역 주민들이 동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단지 모회사라는 이름만으로 자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그 제3자의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판시를 하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통제 정도에 따라서 자회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서 동판례에 따르면 자회사가 초래한 ESG 관련 피해에 대해서 모회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 문제가 되는 환경소송이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정부와 그다음에 올간다 파운데이션 간의 어떤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경 NGO가 그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했고,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인데 이제 이 NGO는 최소한 25%는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그 NGO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쪽이 승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NGO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에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환경단체들이 정부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ESG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건인데, 페루의 농부인 사울 루치아노라는 사람이 독일 전력회사인 RWE의 온실가스 배출이 페루의 팔카코차 빙하호 범람 위기를 유발했음을 이유로 RWE를 상대로 홍수 예방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원고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이 호수 범람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와 그 RW의 온실가스 배출이 팔카코차 빙하호 범람 간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가 승소를 한다면은 기후 변화의 기여를 이유로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선례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협력사의 아동 착취로 인해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 D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협력사가 미국 아동법에 반해서 16세 이하 어린이를 고용했는데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D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D사가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생산에 아동의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 협력사의 ESG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이 제소될 수 있어서 해외 공급망의 인권 침해 등 ESG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그 ESG의 분쟁 양상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영 변호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ESG의 다양한 분쟁 현황, 특히 국내 기업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분쟁에 발생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시사점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ESG에 대해서 CMS 로펌의 로클립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Matthew, you're on. You can star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nd good afternoon, everybody. My name is Matthew Norcliffe, and as has been said, I'm a partner at CMS, based in Singapore. If you don't know CMS, we're a very big global law firm, 74 offices in 44 countries worldwide. We're probably best known for real estate, and for real estate, we're the largest and top-ranked team in both UK and Europe. We're very grateful to KCAB International today for hosting us, and of course for our friends at Lee & Co for inviting us to speak today. Let's move to the next slide, please, if we can. Thank you. So today I'll be giving a very quick insight into how ESG considerations impact transactions in UK and European real estate. We're going to focus on Europe because that's where the rules are centralized, but the UK has imposed similar rules. I'm going to focus on the E in ESG, which is really sustainability. I'm going to do a few things. I'm going to give an overview of the legal framework, the rules that apply, and there are a lot of them. We'll look at how this impacts transactions and building use. And we'll finish off looking at some of the challenges, but hopefully opportunities as well, that are presented in the sustainability space. So let's move to the next slide. We all know, and we have been hearing, sustainability is very much at the top of the global agenda. The UK and Europe have sought to be at the forefront of this. In Europe, this is shown by two plans, really. So one is called the EU Green Deal, and the other is called the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Action Plan. What this means is that the EU has committed to be climate neutral by 2050, and to do that, they've mandated a 55% cut in greenhouse gases by 2030. That means, you know, aside from anything, aside from the regulations, we all know that you can't ignore ESG. You certainly cannot ignore it in the contex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Europe. And I'll touch now how that manifests itself. So next slide, please. Okay. So the big piece of legislation, there's two big pieces of legislation that are relevant here. One is called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 It's EU-wide legislation that affects a very broad range of market participants. In the context of real estate, it's especially relevant to real estate funds, pension fund investors, and insurers. The aim of SFDR, as it suggests in the name, is to promote transparency around ESG
and particularly around ESG risks and processes. It's intended to enable investors to be educated about the sustainability of products and to direct their money to sustainable products as well. If you have any involvement in this, if you're an investor in a fund or dealing with a fund, there will be some terms that become very familiar to you very quickly. And these are about the types of funds. So there's a type of fund called Article 6, or type of product that is Article 6 products. These are products that essentially have no sustainability aspect whatsoever. Now, fair enough, but they get labeled in the European context as non-sustainable, and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big institutions, pension funds, insurers, etc., to invest in them. There's products called Article 8, and these are products that promote ESG. It doesn't mean that they're focused on ESG, but they are actively trying to do better or to do no harm. And actually, the vast majority of funds and products are going to fall into this space. So Article 8 is the most common. Article 9 are products that target sustainability goals. They're so-called green funds. And obviously, we've seen a big increase in those over the past few years. Let's move on to the next slide, please. Okay. EU taxonomy is the other piece of legislation. It is complicated. It's over 550 pages in its current form. And so if I try and distill into like 1 minute what that's trying to cover, it's basically trying to classify what is a sustainable investment. So Ms. Kim earlier talked, I think, about greenwashing and other things. That's exactly what this targets. It's to prevent greenwashing, but also be much more transparent. It does this through requiring market participants, so asset managers, insurers, pension funds, but importantly, large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It requires these groups to report and disclose the extent to which their activities are sustainable or not. And you have to do it whether you've got an ESG focus or not. So every big MNC, every large employer will have to deal with this. And I'll come on to why that's important now. So next slide, please. Okay. There's a general movement towards a more sustainable mindset. Obviously, there's peer pressure, there's societal pressure, but these rules really focus the minds of the big financial institutions, the big players in the market. Okay. It's on everybody's agenda, and it's making ESG more transparent and creating a bigger compliance burden for these groups. It is unlikely to apply to Korean investors in their own right. So if you're an investor, it's unlikely you'll be reporting to the EU Commission on this or disclosing, but it's going to impact pretty much every other player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By which I mean, if you're an investor, you're most likely to buy from or sell to one of an insurance company, a pension fund, or a private equity real estate fund. They will be subject to these rules, and the sustainability of your asset will not only impact the price, but will also impact the marketability of the asset, and also whether or not you can sell it at all. We have seen assets that come to market that are essentially unsaleable because they have fallen so far behind their ESG criteria. Most importantly, I think, and where it really focuses the mind of all asset owners, is that that category of market participants, the MNCs, for whom this is relevant. Now, we know that Korean investors typically like to buy assets that either have a single or cornerstone MNC client. But these clients will not take space in Europe in a non-compliant building. And increasingly,
I'm sure everybody's aware, they insist on assets that are significantly above the market standard. So those pressures will only increase over time. There are other types of legislation coming in that make it illegal to be a landlord of a building that falls below a certain threshold. So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probably furthest ahead of this, they have a range of energy standards,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an asset that falls into the bottom two categories will not be lettable from 2030. So there's a huge emphasis on more sustainability, and it will become illegal to let those buildings. So that will really focus the mind towards the end of the decade. So how do you comply if you're an investor in this space? Rebuild is one option. If the asset itself is almost beyond saving, then the natural thing would be to rebuild.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you can appreciate rebuilding is actually the least sustainable option. Also, in our experience, Korean investors would prefer not to take development risk in that way. What has proved most popular and is a growing asset class in itself is renovating assets, upgrading them, or even repurposing, so from office to residential as an example. This is essentially recycling, so it is very sustainable. But we see this as being more interest and relevance to domestic players, again, who'll take the development risk and maybe have a longer ownership horizon. And so for Korean investors and overseas investors generally, especially from the Asia Pacific region, we've seen a much greater focus on buying green, buying best-in-class buildings, but obviously that comes with a price tag. Let's move to the next slide, please. So we've turned now to challenges and to some extent opportunities. I think the challenge is no different in the UK and Europe as it is anywhere else in the world. I'm sure it's the same in Korea, that the pace of change is increasing. The pace of climate change is potentially increasing, and an asset can become obsolete much faster than it used to become. For Korean investors, if you bought an asset 5 years ago at the top standards, very likely it has fallen below those top standards now. So that's a challenge. You'll have heard me talk a lot about disclosure under the two main EU rules. And this means that there's a significantly bigger burden on asset owners to collect and deliver data. Now, this is a challenge in itself because there's so much more data to collect.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when you come to data, when we talk to our general counsels for big businesses, the thing that keeps them up at night is not a transaction going wrong, it's something like a data breach. And so once you collect that data, what do you do with it? How do you manage it? And how do you protect it? So suddenly groups who didn't have to think about this are suddenly having to do much more data collection, and it's a much higher burden. With the higher burden comes higher costs. There are compliance costs across this, and SFDR in particular has added significant costs across the private equity real estate space. It's probably a cost worth paying, but who pays it? That is a debate you have with your big tenants, and you'll see increasingly the use of green leases that assigns responsibility and cost for collecting this data and for ensuring that you've got a green building. Now, when measures like this are government driven, and you started talking about the action plan and the goal for 2050, inevitably the government and the EU puts money behind it. So one thing to think about,
and to ask your local guys on the ground is what subsidies are available to finance this. Whilst there is an increased cost, it may not be a cost you have to bear. I talked about repurposing, and of course there's a cost there to renovating, but there's also now a huge industry and growing industry for sustainable finance, meeting both supply and demand needs. And that's something worth exploring because there's new lenders, new funding available. And the last point, again, it's not specific to the UK and Europe, is around the macro risk. Sustainability is not just about the asset, it's increasingly about the location. Is it at risk of climate change, flooding, extreme heat, etc.? And within our client base, the private equity funds especially are becoming very focused on this, using more advanced technology, more analytics to actually assess whether they're overexposed to macro climate risk in different jurisdictions. Let's go to the last slide, if you can, please. So that has been a very quick run through some very complicated legislation. What it boils down to is there is a disclosure requirement, disclosure costs, and the burden of asset ownership is increasing due to these rules. But at the same time, it makes those buildings a lot more resilient and valuable. CMS has, as I said, the largest real estate team in the UK and Europe, and we're increasingly focused on ESG. It is top of the agenda for almost every client. And so we're actively discussing it with clients, regulators, industry bodies. It's a constantly evolving area. Rightly so, I think. It's complicated. It's worth staying on top of the developments. There are only going to be more developments. So SFDR and the EU taxonomy expand again towards the end of this year, early next year. We'd be delighted to come back and talk to you about it at the next stage. But in the meantime, very grateful for your time and attention today. And I'll pass back to Steve. Thank you. Thank you, Matthew.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매튜 변호사님이 지금 발표해 주신 그 요약 포인트는 지금 스크린에 떠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투자한 그런 애세트, 그러니까 즉 부동산 그 거래물이 이제는 뭐 거의 팔 수 없는 수준이 된 그런 이제 거래물도 많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2030년부터는 ESG 준수가 되지 않은 이런 거래물, 이런 물건들은 빌딩들은 뭐 거의 이제 임대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Q&A 세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미 그 Q&A 채트 박스에 지금 문의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혹시 광장팀에서 Q&A 박스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신지요? 네. 자, 그러면은 사무총장님으로부터 Q&A 세션을 넘겨받아서 Q&A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Q&A 창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Q&A 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말씀드리면 해외 협력사가 인권 문제를 일으켜서 소송을 당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면 소송만 당하고 아직 판결이 난 경우는 없는 상황인지요? 이렇게 여쭈셨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다시 읽어보면은 해외 협력사가 인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송을 당했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마 해외 협력사를 사용하는 본사가 소송을 당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 협력사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아마 지금 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 나이키사가 대표적으로 그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조그만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멋진 축구공을 만들고 있는 걸 이제 보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마 방글라데시 이것도 뭐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따닥따닥 붙은 그 방글라데시 좁은 건물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건물에서 그 수작업을 하던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이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사례 등이 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나이키와 나이키 그 현지 협력사 간의 관계는 뭐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나이키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소송을 당해서 어떤 결과가 난지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아동 또는 인권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그 개선을 했던 뭐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 해외 협력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여쭙는 게 그런 그 법적으로 해당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있는지요? 이렇게 이제 여쭈셨는데 아까 그 설동근 변호사님 그 슬라이드를 잠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EU에서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제가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국마다 입법 현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재가 가능한 것이 있을 터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인권기본법이 곧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한 칸 더 내려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리고 끝으로 그 질문이 원재료 공급사가 인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내용이 있는지를 여쭈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은 그 설동근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EU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해서 이제 확립된 비즈니스라는 관계,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경우에 그 구매선도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에 포섭해서 그 실사 의무가 부과되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에 저희 위반 시 이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내용에 보면 민사상 책임을 일단 지운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책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아동 노동을 하는 거를 자기 제품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경우는 해당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품이라든지 원재료 같은 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종료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자들로부터 기업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사하고 이제 공급을 받은 업체가 불인정 연대 책임을 져서 이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민사상 책임 조항에 EU 공급망 실사법에 있고 앞으로 향후 각국 법이 그 내용을 반드시 법에다가 국내법에 반영을 해서 제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EU 27개국의 법률에는 그런 내용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EU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질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 해외 법인을 통해서 제조나 재판매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에 종업원 또는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해외 법인의 유럽 내 규모 기준인지 전 세계 규모 기준인지에 대한 그런 취지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 지침에는 제3국 기업, 우리나라 같은 제3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EU 역내 순매출업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27개국 내에서의 매출을 전부 합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EU 기업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매출액만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저희 코멘트와 관련해서 팔로우업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인건기본법 제정 계획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 EU 공급망 실사법 정도 또는 유사하다고 예상하면 될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사실 뭐 상당한 정도로 이제 법안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안은 다소 이제 추상적이어서 EU 공급망 실사법 수준의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다이내믹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쪽과 또는 염려하는 쪽 간에 힘겨루기 같은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쪽에서 조금 더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EU 공급망 실사법과 함께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기업이 당면해야 될 아까 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로서 각국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셔야 된다. EU 그 공급망 실사법도 뭐 2022년, 2024년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국내에서도 어떻게 될지 계속 관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제 개인 라인으로 지금 그 매튜 변호사님 발표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 들어왔는데, Matthew, one question that came in was you mentioned that there are actually assets that cannot be sold due to non-compliance to ESG. Are you aware of any Korean entities that are actually involved or that have this dilemma at this moment? Thanks, Steve. So not at the moment. I think if you look at when Korean investors were active, especially in UK and Europe, they're probably not quite at their sell point yet. So they're coming, if they're invested through a Korean real estate fund, they've probably got a 5-year hold, and that will come up in the next year or so. Typically, the Korean investors that we've worked with have had very big MNC clients, and I think in that instance, the clients probably are engaging with them throughout the lease or their on-the-ground property managers to ensure that the asset moves forward as it needs to for sustainability. I think if we were to pinpoint the Korean investors who are likely to have more trouble with that, it would be the groups who have been more standoffish and not had as much active involvement either with their tenant or the asset or their on-the-ground property manager. Because as I said, if you're very passive and you buy the asset and forget about it, when you come to sell, you could find that it's lagged behind. So we've not seen it in answer to your question, but if I were coming to the end of my hold period now or had a year or so to go, along with general market conditions, it would be something on my checklist just to see how it's being operated, what the tenant requirements are, and whether it is easy, say, to fit the sensors that might be required and all of that stuff. So it's important because I don't think those assets, knowing what the Korean investors bought, are going to slip into obsolescence, so they become unsellable. But in what's going to be quite a competitive market, potentially, they may find themselves under pricing pressure if there are lots of very good assets and very green assets on the market. Okay, thank you. 네, 제가 문의드린 질문은 아까 매튜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팔 수가 없는 거래물도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한국 회사들이 또 어떻게 거기에 또 인볼브가 돼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한국 투자사들이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1년 내로 왜냐하면 한국 그 투자사들이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1년, 1년 반 내로 이제 그 시점에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이슈는 투자사들이 그
입주자들하고 거래나 소통이 부족한 경우 그 시점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갑자기 ESG 준수가 안 되었다는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아마 확실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지요? 지금 Q&A 박스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로 상품을 수송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산업군도 이유 공급망 실사법에 적용 대상이 포함되는지요? 코멘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단은 실사 지침, 이유 실사 지침하면은 회사라고만 되어 있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송업도 당연히 EU 고객으로부터 아까 자동차 운송을 한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역내에서 얼마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포함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약간 인권 침해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그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래서 EU 매출이라고 역내 매출이라고 잡힌다고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경영 변호사님 혹시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여태까지는 주로 대체로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으니 김선영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회사나 그 협력회사 등이 ESG와 관련되는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그 모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등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설동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사가 ESG 관련 그러니까 ESG 관련 문제를 이제 준수하고 있다는 어떤 보증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보증을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내용의 조항, 그다음에 계약 해제 조항 같은 거를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리고 또 만약에 협력사가 ESG 관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걸 경고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이 국가 간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궁금하고 오히려 이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급망 실사법이 한편으로 ESG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되어 있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것에 반작용 내지 부작용으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을 터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입법이 되어질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추세로 보면은 지금 나온 법안보다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EU에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 조정 CBAM이라고 하죠. 탄소 국경 조정 관련돼서도 WTO 조약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WTO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환경 문제이고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규정 법률을 만들어 하더라도 WTO 위반이 될 거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대체로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Q&A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이 지금 넘어가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고 진짜 웨비나 하면은 뭐 이제 몇 명이 참석할지가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ESG에 관련된 웨비나를 하면은 꼭 100명 이상 그리고 몇백 명이 등록을 해주시고 또 여러 질문을 또 해주셔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법원 광장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매튜 노클릭 변호사님 다 감사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ESG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의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AI나 이런 이슈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또 운영하는데 이슈가 될지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tthew.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